1917년 서부전선을 삼킨 최악의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3차 이프루 전투인데요. 여기를 뚫어볼까? 안 되네. 저기를 뚫어볼까? 안 되네. 에이, 결국 여기였어. 다시 이프루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프루 공격 같은 경우는 영국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헤이그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결국 공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독일보다는 영국에게 유리하다, 연합군에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소모가 결국 독일이 더 될 테니까 결국 독일이 지쳐서 우리랑 강화를 체결하러 올 것이다. 약간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고요.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게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예. 소모하면 너희가 불리할 것이야. 그렇죠. 네. 진짜 끔찍하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프루라는 게 돌출부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가시 박혀 있는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프루 돌출부를 기점으로 해서 해안가 쪽으로 이제 쭉 진격을 하면서 육군과 해군이 합동 공격을 해서 여기에 있는 해안가를 정리하겠다. 다만 이제 이 계획 자체가 1917년에는 연합군이 니벨 공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밀려났어요. 거의 폐기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벨 공세가 좌절되면서 다시 헤이그가 이 공세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황이 이제는 프랑스와 함께 동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군이 지금 니벨 공세 많이 지금 너덜너덜해졌죠. 박살나고 너덜너덜해지고 네. 재편성하고 휴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국군 위주의 작전이 되어야 됐다. 그런데 이제 작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영국의 수상이었던, 원래 전쟁 장관도 했었던 로이드 조지 같은 경우는 이 작전에 또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과에 비해 정말 피해가 클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프랑스도 우리랑 함께 싸워주지 않는데 우리 단독으로 한다. 이거 너무 좀 아닌데?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탈리아 전선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로도 병력을 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헤이그가 계속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었고 의견을 묵살할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거치면서 이 작전의 최종 승인은 공격 준비 사격이 있은 한참 뒤인 7월 21일이 되어서야 났어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작전 준비나 혹은 작전 시작이 딜레이되고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공세 때도 보면 똑같은 작전처럼 보이는 공세라고 할지라도 준비 포격이라든지 제대로 된 준비를 착착 이뤄내지 못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작부터 약간 삐까덕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또 싸우니까 그걸 3차 이프루 전투라고도 하고 또는 파스 샹달이라고도 합니다. 이 파스 샹달은 원래 벨기에의 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서플랑드르 지역이고 이프루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한 30분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책에서는 능선이라고 돼 있는데 능선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작은 정말 언덕. 언덕. 우리 뒤도 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형이 대부분 100고지 미만인데 네. 저지대는 죄다 뻘밭 늪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군이 기동전을 하기엔 굉장히 힘든 곳이죠. 예전에 그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마지막을 보면은 그 밑에 뻘밭에서 기사들이 갇히면서 녹아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약간 그것도 좀 떠오르고 좀 불안불안한데요. 그렇죠. 뭐 저기 옛날 워털로 전투 때도 네. 그 워털로도 가보면은 되게 얕은 언덕이에요. 근데 그 얕은 언덕을 차지하느냐 마느냐가 차이가 엄청 그 컸어요. 당시의 전쟁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뺏고 뺏기는데 아주 날카로운 상태였죠. 네. 그럼 이쪽이 지금 독일군이 방어선을 힌덴부르크 선으로 강화하기 전입니까? 습지대로 이루어진 이프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호를 깊이 파거나 튼튼하게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 아르님 대장이 지휘하고 있던 독일 사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켐 능선 저지대인데 여기가 이제 힌덴부르크 선 라인이거든요. 이 전방지대에는 소규모 병력이 저기 오는 거를 감시하거나 혹은 뭐 정찰을 하는 전초 정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된 방어선은 이 라인 한참 후방에 건설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콘크리트 토치카, 요새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해 놨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호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특히 독일군 특징 칼각으로 탁 하는 거. 이걸 다중진지라고 하는데 이게 방어선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방어선은 우리가 라인을 생각하잖아요. 네. 이건 라인이 아니라 벨트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벨트 형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무려 6겹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사실 일본 성들의 어떤 구조를 많이 좀 따라서 좀 지그재그의 방어 라인을 갖춘 성들이 생겼잖아요. 이 참호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옛날 유럽의 요새 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학적으로 포탄의 포격을 잘 튕겨내려면 그리고 적의 집중된 공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기하학적인 방어 모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은 역사가 있었고 또 이 당시 참호를 저렇게 꾸불꾸불하게 해놓은 거는 참호 한 군데가 점령이 되면은 옆이 다 뚫려 있으면은 그냥 한 번에 쫙 다 이걸 점령하기 쉽잖아요. 근데 꼬불꼬불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에 미로처럼 이걸 갖다가 통과하면서 일부가 점령당해도 이 양쪽에서 달려들어서 다시 몰아내기가 쉽잖아요. 진짜 복잡하게 파놓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적군이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찾게. 헤매다가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막다른 골목도 많이 만들어. 미로를 만들어 놓는군요. 자, 이렇게 탄탄한 독일군 요새를 뚫기 위해 영국이 땅굴을, 사실은 땅굴하면 러시아의 느낌인데 영국이 땅굴을 판다면서요? 땅굴을 파서 적을 공격하는 부대에 관한 영화가 두 편이 있거든요. 2010년에 나온 영화로요. 비니스 힐 60 본것 같습니다. 영화가 있는데 영연방군 제2안작군단 호주 3사단에 아예 그 터널 파는 중대가 따로 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기 전에 광부라든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로 모아서 특화된 부대를 만드는데요. 이게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60m밖에 안 되는 고지인데 이 감제 고지가 돼서 연합군을 다 내려다보는 곳이었어요. 이 독일군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서 그 밑에 폭약을 설치해놓고 폭탄이 터져서 이 영국군이 큰 성과를 올리는데 이 전날 그 사령관이 한 말이 좀 인상 깊어요. 내일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틀림없이 지형을 바꿀 것이다. 또 하나 영국 광부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더 워 빌로우입니다. 맨체스터 지역에 땅굴 잘 파는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별명이 클레이 키커스. 클레이요? 클레이 키커스요. 그러니까 진흙을 어떻게 차는 사람들한테 클레이 키커스. 진흙을 가지고 노는 약간 예, 이런 그런 식의 있고 또 다른 별명이 맨체스터 몰스입니다. 맨체스터 몰이 그 두더지라는 뜻이거든요. 맨체스터 두더지들이라 뭐 그런 부대인데요. 실제로 이 부대도 폭약을 터뜨려서 독일군 10,000명을 전사장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잠수함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이 잠수함 영화가 이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그 공포. 그 어떤 그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면서 상당히 그 긴장된 긴장감. 분위기인데 이 두 영화가 그런 측면이 아주 잘 묘사돼 있죠. 근데 사실 이게 훨씬 사연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영국과 독일은 땅굴 파는데 선수들이었어요. 그죠? 영국이 왜 산업혁명했습니까? 석탄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탄광이 무진장 많이 있었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이 탄부들, 광부들이 많아서 전쟁터에서 야, 탄부, 광부했던 사람들 손들어봐 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장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참호전이 고착화된 다음부터 땅굴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호주군에서도 4개 땅굴 중대가 편성이 됐고 영국군은 25개, 캐나다군은 3개, 심지어 뉴질랜드군까지 1개, 굉장히 다수의 땅굴 굴착 중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16년부터 이 메시느 지역에서도 언제 공세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땅굴을 파내야 된다. 그래서 굴착을 해놨는데 독일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우리도 상대해주지 하면서 이 역땅굴을 굴착하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들리니까 그쪽 방향으로 파들어가서 갑자기 만나갖고 권총 들고 이 영화에서도 막 나오는데 거의 1년 동안 서로 이 두더지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영국이 감히 우리 쪽에 땅굴 파서 지뢰를 터뜨릴 생각 못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폭파시킨 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도 있고 또 이 지역이 아까 땅이 물러갖고 물이 많이 고인다고 했잖아요. 항공 사진을 찍어보면은 물이 고인 데 중에서 이상하게 물이 잘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글로 물이 새는 거. 글로 물이 줄줄 밑으로 빠지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길 또 파고 들어가갖고 땅 속에서 전쟁했다는 이야기가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숨어서 좀 안전할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터널 중대 사람들이 꼭 청진기를 들고 다녀요. 네,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다 벽에 이렇게 대고 보고 소리를 소리 보고 이제 듣고. 방향과 강도를 알아서 하고 난데없이 그 터널이 마주쳐가지고 권총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 그 긴장감이 장난 아닐 것 예,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야, 오히려 이럴 때 이 쓸만하다. 독일이 이제는 방심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강고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볼 만한 카드다 라고 해서 총 19개 터널을 파갖고
그 밑에다가 아, 폭약을 19개. 454톤을 묻습니다. 와. 한 개도 아니에요. 그럼 그 방어 라인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다 이렇게 각자 지역별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도도 제가 준비했는데 그 메시는 마을 주변에 저 돌출부가 있지 않습니까? 돌출부 전선에 저렇게 쭉 19개 요소에다가 묻어놓은 겁니다. 저 힐 중에서 60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힐 60, 제가 60고지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그래서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하전을 치르고 나서 드디어 준비가 다 된 1917년 6월 새벽 3시 10분부터 아주 어두컴컴한 그 시간부터 드디어 이 지대를 폭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꽝꽝 이제 수십 톤에 이르는 폭약들이 무려 19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땅의 진동이 울리면서 그 주변 도시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폭발을 일으켰는데 자, 쏨 전투 때는 우리가 지대를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빨리 못 해갖고 독일에게 역공의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연히 그 쏨 전투의 교훈을 살려갖고 폭파 동시에 쫙 배치돼 있던 영연방군 국외사단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동시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약 2,000문의 야포가 이동 탐막 사격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분의 100야드씩, 그러니까 1분에 약 45m씩 페이스로 딱딱딱 전진하면서 탐막과 함께 앞으로 나가니까 독일군이 일단 지뢰가 터져서 자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상당수가 이 당시에 매몰이 됐었고요. 보병들이 밀려오니까 전혀 이번에는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완전히 뭐 패닉에 빠져서 전방 방어선이 그대로 붕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첫날 공격에서 독일군 피해가 10,000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포로가 한 7,000명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번에는 깊이 터뜨렸기 때문에 그 폭발로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쇼크가 엄청나게 커서 다들 널브러져 있던 병사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반쯤 매몰됐다가 핵핵핵 겨우 살아나오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영국군에게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아주 잘 갖춰진 참호로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니까 독일군 장군들도 받은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초반에 어떤 그 불길함하고는 완전 다르게 너무나도 성공적인 공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또 실책이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역시 뒤에까지 쫙 전과 확대됐으면은 전황에 변화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영국군이 그만한 역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브루실로프 공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네. 설마 이 정도까지 성공할 줄은 하면서 그 다음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때 동시에 2% 딱 공격했으면은 네.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을 텐데요, 진짜. 그러면서 오히려 이쪽 돌출부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걸로 만족해요? 만족하고 오히려 나중엔 독이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3차 2% 전투를 낙관하는 그런 빌미가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쓰이는 게 핵폭발 얘기할 때 뭐 TNT 몇십만 톤 분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지금도 보면 이번 공세 때 지하에서 터트린 게 400톤 이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안 와닿아서 그러는데 수류탄 한 개는 TNT 얼마의 폭발력인 거예요? 수류탄에는 대략 한 100g에서 200g 사이 정도 들어가요. 100g에서 200g 정도도 사실 우리가 군대에서 터트리는 거 보시면 어마어마한 위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수란 그 소리도 장난 아니죠. 뭐 연습용 수류탄 그 뇌관만 있는 것도 사실 그거 뭐 한 10g, 20g 들어있을 텐데 그런 걸로도 사실 빵 되게 놀라잖아요. 우리.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수류탄 개수를 따지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수류탄 400만 개 이상을 터뜨린 거예요? 그 사이에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 지역 가보시면은 일부 크레이터는 남겨놨어요. 예, 메우지 않고. 그래서 가보시면은 이 정도 위력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대박으로 이제 공세를 했으면 그날은 야,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라고 하지만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서 뭐 한 일주일 이내로 공세를 이어간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후에 수십일 있다가 공세를 이어간 걸로 아는데 이러면 당한 측에서는 어떻게든 빠르게 방어 라인을 단단하게 고착화시켜라라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독일군 같은 경우는 6월 13일 날 그 독일군이 자랑하는 방어 전술의 대가 폰 로스베르크 대령이 이 사군의 참모장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독일군의 소방수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어 전술 최고 전문가인데 거의 안 가본 군이 없습니다. 1군, 2군, 뭐 3군, 4군, 문제가 6군. 생기면 출동. 예, 그러니까 서부전선의 모든 참호전이 벌어질 것 같은 곳에 이 사람이 딱 가서
딱 방어 준비를 제대로 해놓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히 독일군 내에서도 종심 방어, 그다음 흔히들 엘라스틱 디펜스라고 하는 탄력 방어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네 전투 때 독일군이 땅굴에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루덴도르프가 엄청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 전방을 비워놓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그렇게 앞에 병력을 많이 배치해놨다가 땅굴에 다 매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한 대로 새로운 방어 전술로 확실하게 여기를 재편해라라고 이제 로스베르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자면 7월 10일 날 독일군이 또 이제 유포르 지역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해옵니다. 오히려 선제 공격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영국군 같은 경우는 이프르 공격과 함께 해안 지역에 대한 상륙 작전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독일군이 오히려 이 항구 지역 쪽으로 와버리니까 상륙 계획도 취소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프르만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거고, 이 상황에서 영국군 5군이 주공이 돼서 이프르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사령관 고프 같은 경우는 작전 개념 자체가 신속한 돌파였습니다. 첫날에만 나는 5.5km 정도를 돌파하겠다. 그리고 나서 독일군의 포병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지나서 삼성까지 신속하게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 샹달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11km 정도. 여기를 가장 최대한 빨리 차지하는 게 이 사람의 작전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고프의 작전 개념, 신속한 돌파가 어떤 게 문제냐면 영국군이 공격해야 될 대부분의 공격 지점이 독일군의 감지하고 있는 고지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군은 공격하는 가운데 독일군은 고지대에서 영국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에 노출되기가 쉽습니까? 포병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쉬웠던 겁니다. 따라서 이 공격에서 신속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독일군의 요새나 포대를 미리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포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에 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고, 포를 무려 3천여 문을 가져옵니다. 3천여 문 넘게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이 준비 포격을 15일 동안 퍼붓습니다. 장기간의 준비 포격이 좀 구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짧게 기습적으로 빠방하고 딱 들어가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장기간의 포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잘 안 되는 무른 땅. 무른 땅이고 습지대가 많잖아요. 결국에는 포병 때문에 포 때문에 다 진흙 구덩이가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영국군의 신속한 진격의 기동을 방해가 됩니다. 방해하죠. 기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저렇게 진흙창에 크레이터가 퍽퍽 파여 있으면 네. 이 보병 입장에서는 지옥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결국 신속한 기동 안 돼요? 그러면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건 뭡니까? 포병이. 이거 악순환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질척질척한 데 걸어가면요, 군화에 달라붙는 진흙 무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한 벗겨지잖아요. 50kg. 예. 진짜 느껴지죠. 군화가 그러니까 마른 땅 걸을 때하고 젖은 땅 걸을 때하고 체력 소모가 완전히 네.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헤이그는 최전선 시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휘하 정보참모부가 계속해서 진흙탕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아 이거 뭐 안 된다고. 근데 그걸 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군 포슈 장군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 잘못하다 오리 행진된다. 뒤뚱뒤뚱 네. 그냥.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여기에도 귀를 닫습니다. 헤이그가. 근데 이럴 때 물론 이 기관총으로 두두두두 하면서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기관총은 이렇게 좀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격은 안 해요? 1차 대전은 사실 저격전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만큼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특히 이 1차 대전에서 저격수는 전장의 사신이었습니다. 양쪽 군대한테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였어요. 먼저 이게 독일군 저격수부터 한번 볼 텐데, 제가 왜 독일군부터 얘기하냐면 1차 대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저격전을 한 게 바로 독일입니다. 이게 독일하고 특히 오스트리아 이런 데가 산림이 많잖아요. 네. 숲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사냥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냥꾼들. 예, 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격에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익힌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저격수를 모집을 할 때 이렇게 사냥 경험자, 그다음에 사냥 경험자 중에서도 침착한 성격. 네. 그래서 이 선발된 저격수들한테 스코프가 장착된 저격총을 지급하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특히 2인 1조 전술을 하는데, 이게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도 가능하다고 굉장한 자율권을 줍니다. 예. 그리고 실전 훈련에서 뭐 진지를 구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적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격술, 그다음에 거리 측정하는 거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교육을 받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참호전이니까 참호에서 저격수가 총을 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전선 중간지대, 제로지대에도 침투해요. 아, 그러니까 예. 밤에 조용히 기어가는 거예요? 예.
이때 그 초반에는 독일군이 가장 재미봤던 게 이제 화장실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네, 병사 화장실 병사 화장실 가면 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독일군이 처음에 그거를 선호했다가 이제 화장실을 안 보이는 곳에서 만들어요. 독일군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계표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일일이 거리 측정해서 사계표를 만들어놔요. 저게 딱 저 정도 예. 있으면 몇 미터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굳이 뭘 계산해서 탄도학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몇 미터 빵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계표가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군도 이걸 모방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독일군 저격수 하면 스코프 얘기를 해요. 이때 유럽에 있는 그 상향용 스코프의 70%를 독일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독일군 저격수들은 5배율 이상의 굉장히 정밀한 저격수용 스코프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배율이요. 네.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물론 3배율, 5배율, 뭐 10배율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인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2배율 그러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2배 떨어져 있어도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뭐 이런 뜻이에요? 상의 크기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요만하게 보이는 이 물체를 갖다가 2배율 끼면 이게 2배로, 두 배로 커진다.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 배율이 늘어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꼭 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흐려질 것 같아요. 이게 좁아집니다, 시야가. 그만큼 확대해 보면은 그만큼 시야가 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목표를 갖다가 노리기엔 좋은데 항상 저격을 할 때 보면은 이 시야를 넓게 열어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에 이렇게 벌어지면 찾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저기 막 피하면은 네. 어디 갔지 하면서 배율이 너무 높으면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스파타가 같이 붙는 거예요. 스파타는 쌍형 보고 있으면서 오른쪽 몇 도, 왼쪽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의외로 저격수들도 선호하는 게 한 2배율에서 3배율 정도를 많이 선호했어요. 그래서. 근데 독일군 저격수의 이 스코프에는 특히 이 거리 측정 능력이 있습니다. 저게 전형적인 독일군 스코프거든요. 거리가 어떻게 측정돼요? 네, 잘 보세요. 수평 거기 선 보면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네. 유격이 조금 있잖아요. 네. 저 유격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한 15c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15cm가 저 유격 안에 딱 사람 머리가 들어왔다? 그럼 90m. 그다음에 사람 어깨가 들어왔다? 그럼 270m. 이런 식으로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전차 조준경도 사실 저렇게 저런 표식을 만들어놔서 그 크기를 비교해가면서 추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전차 전중경 그 옆에 이제 그래프가 하나 더 그려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독일군에 대한 평가를 하면 가장 1차 대전에서 저격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한 군대다. 그다음에 뛰어난 그 광학 기술 덕분에 월등한 저격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거의 평준화가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군 저격 전술은요 2차 대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격으로 많이 이제 독일이 피해도 봤지만 재미도 보고 그랬고요. 그러면 독일군은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연합군은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영국군은 처음에 저격수를 그렇게 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915년까지 영국군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1915년 이후에 영국도 저격수를 양성하죠. 그래서 아예 1916년부터 SOS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게 Scout Observation and Sniping이라는 학교인데 특히 이제 로벳 스카우트 출신의 저격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로벳 스카웃이 뭐냐면 2차 보호전쟁 때 창설된 정찰대예요. 왜냐하면 얘들도 보호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저격수한테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응 카운터 어택 한다고 해서 이걸 만들었었는데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기 보시면 영국군 특유의 길리수트라는 거. 풀 잔뜩 붙어 있는 옷. 요즘에 많이 네. 있죠. 저게 원래 이제 스코틀랜드 사냥꾼들이 하던 거예요. 저걸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은신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죠. 진짜 길리스트 있고 사람 찾는 거 저희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본 적 있는데요. 발 밑에 있어도 못 찾아.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죠 진짜. 또한 독일군 저격수를 본따서 약 300야드, 즉 270m에서 사람 얼굴 중에서 2를 맞힐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 이제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다음에 사람 키나 뭐 창문 같은 거를 보고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도 이제 나름 개발을 하고 주변 사물을 보면서 네.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뭇가지하고 풀 움직임 같은 게 어디서 움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냥. 그다음에 특히 독일군은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영국군은 무조건 2인 1조였어요. 그래서 스파트가 인정을 안 하면 저격 기록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인정을 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나을 것 같아. 안 외로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최고의 저격수는 누구인가? 이거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네. 일단 최고의 저격수 어느 군데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의외로 캐나다군에서 나왔어요. 영국이네요. 아, 캐나다도 숲속에서 사냥 많이. 거긴 곰 잡아야 돼. 굉장히 비슷하게 갔어요. 아 그거 아닙니까? 체로키, 아파치, 원주민, 코만치. 원주민. 맞습니다.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 출신의 페가마가보우라는 이 사람이 무려 378명을 저격한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스파크가 되니까 이건 진짜 정확하죠. 공식 인정이네요. 정확하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는가 그 이야기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20세기 초입니다. 아직 원주민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미국보다는 캐나다는 조금 더 낫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큰 차이 없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토론토에서 좀 북쪽으로 가면은 그 5대5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뭐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엔 특히 원주민들을 쉽게 얘기해서 몰아넣은 야생동물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자연보호구역에서 살아 이런 존재였는데 뭐 원주민들이 먹고 살 게 있었겠어요. 그냥 벌목공하고 낚시하고 수렵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서부전선에 배치가 되니까 당연히 부대 내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부대 내에서 차별하게 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야, 너 야생에서 열심히 뛰어다녔지? 하니까 원래부터 이걸 저격수로 키운 게 아니라 네가 체력도 좋고 막 숨어다니기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킨 게 뭐냐면은 가장 험한 일이 뭡니까? 정찰. 그죠. 정찰병, 연락병 이런 게 메인이고 정찰하면 보고만 올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상황이 몰리면 저걸 쏴야 되니까 이렇게 쏘다 보니 너 사격 실력도 확실히 좋네. 저격도 좀 해봐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독일이 저렇게 뭐 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키울 때 영연방 군에서는 저격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비신사적인. 비신사들. 저건 이제 신사가 할 일이 아니다. 전쟁이 신사할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이 거둔 378명 저격 기록은 맨눈으로 한 거예요. 스코프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스나이퍼 영웅들은 맨눈 사격을 하나 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2차 세계대전도 핀란드. 최고의 저격 기록을 가진 핀란드의 시모하이아가 600명 이상을 저격했는데 원래 사냥꾼 출신으로 맨눈 맨눈 저격했다고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이 참전한 전투를 보면은 캐나다군이 한 험한 전투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이프르 전투 때도 독일군이 염소가스 공격을 처음 했죠. 독가스 공격. 그때도 전선에 있다가 염소가스 마시고 그때 피해를 상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전선에 남아서 쏨 전투에도 갔고요. 그 파스장달 전투에도 갔고 격렬한 전투엔 다 들어갔습니다. 2차 F로 쏘온 파스장달 살아남은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차례 헌신적인 전공을 세워서 이 영국군의 훈장 중에서 제일 꼭대기가 빅토리아 훈장이고 세 번째가 군공 훈장이라고 하는데 군공 훈장을 3개나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나 주직. 그러니까 이 차 인정. 그죠? 이것도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다. 그만한 공을 세웠는데도 그냥 군공 훈장만 3개를 준 게 원주민이어서 좀 차별을 받았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렇게 전쟁 영웅으로서만 또 유명한 게 아니라 저분이 돌아와서 그 다음에도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 가지 뭐 원주민들 참전 용사도 있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 용사 대접도 못 받고 네. 다시 차별 대우 받으면서 쓸쓸하게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분도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건 찬밥인 거예요. 여전히 저 당시에 원주민들은 시민권 제도 인정 못 받아서 투표할 권리도 없고 그리고 연금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또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은 2차 이프르 전투 때 염소가스 마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폐가 짓물러 갖고 폐가 녹았구나. 조직이 좀 녹아내려갖고 염소가스의 후유증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왜 피해 수종이라고 하죠. 네네. 피해 물 차는 거. 그걸 평생 앓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피해 물 차면은 누워서 자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엔 뭐 심해져갖고 맨날 앉아서 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원주민 민권 운동에 투신을 해갖고 저분이 자치정부 수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민권 운동가가 돼갖고 나중에 1945년엔가는 원주민 자치정부 그 수반으로 선출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초반에 땅굴 너무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3차 이프르 전투 헤이그는 자신을 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 공격 준비 사격을 15일간 했으니까 네. 한번 믿어봐야겠죠. 15일한 게 더 무서워요. 15일의 공격 준비 사격 끝에 드디어 7월 31일 오전 3시 50분에 고프의 5군
9개 사단이 이제 이프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비록 5.5km의 목표에는 모자랐지만 파스샹다를 남쪽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겔루벨트 고지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형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지대의 서쪽 끝단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오. 이 말은 뭐냐면 독일군의 전방 방어 라인의 유리한 고지들을 다 이제 먹어버렸네. 영국군이 장악을 했다. 사실 이 부분은 영국군이 1915년 5월 이래로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표였던 겔루벨트의 고지대, 여기서 쉽게 돌파를 못해요. 심지어 전차까지 투입을 했거든요. 48대 정도 투입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중에서 공격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거는 19대밖에 또 안 됐습니다. 오, 고장. 네. 그리고 이마저도 접근하면서 독일군 포병의 어떤 공격에 이제 먹잇감으로 전략을 하면서 별 효과는 발휘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공격 그 첫날 오후에 비가 내려요. 아, 근데 이제 비가 또 폭우로 바뀝니다. 완전 진창이 될 텐데. 네, 기동이 정말 어려워졌고 또 이제 독일군이 뭘 해옵니까? 반격을 해오면서 독일군이 영국군을 몰아내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천후가, 이 비가 8월 2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장마인가요? 위도도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니까 이때는 장마철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진흙과 흙탕물이 뒤집힌 그 포탄 구멍에 도가니가 되었었고, 이 전선으로 향하는 병사들은 정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널판지 같은 이런 간이 둑길이라고 하나요? 둑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포병의 공격에 더욱더 노출되는. 노출돼서 먹잇감이 되기도 했죠. 양쪽에 저렇게 크레이터가 파여져 있으니까 저 볼록 솟아나온 길로 다녀야 되고 그러면 눈에 잘 띄일 수밖에 없겠네. 네. 저기다 저거 나무 깔아봤자 한 1개 중대 지나가잖아요. 그거 다 묻혀요. 맞습니다. 그럼 저 위에다 또 하면 안 돼요. 미끄러지거든요. 그럼 저걸 떼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8월 초중순 전선이 좀 소강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독일군은 역시 겔루벨트 고지대, 이 지역이 적이 올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루트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포병 화력을 또 집중을 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군 입장에서 겔루벨트 고지대로 가는 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포화 속으로, 그 아가리 속으로 그냥 밀어놓는. 들어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6일까지 나름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겔루베트보다 한참 북쪽에 있었던 랑에마르크도 점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겔루베트 자체의 공격은 계속 실패했다. 결국 8월 25일 날 헤이그가 고프를 해임시켜버립니다. 내가 고프에게 작전을 맡긴 건 내 실수였고 차라리 매신 능선 이런 데서 성과를 발휘했던 플루머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후회를 하면서 전체 전투의 지휘를 2군 사령관이었던 플루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로이드 조지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이 공격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죠. 예, 그런 회의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수렁에 빠진 공세를 중지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했어요. 근데 헤이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압박을 막아내겠다. 다 막아낼 테니 플루머한테, 어이 플루머, 난 당신을 믿네. 뭔가 보여줘. 3주의 시간을 줄게. 다음 단계 공격을 한번 네가 제대로 준비해봐라. 아니, 포격만 2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허준 씨가 플루머라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저 고사하겠습니다. 플루머는 그래도 좀 나름 고프에 비하면 노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본인 나름의 전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문 개가 결코 사냥감을 놓지 않는다. 놓지 않는 것처럼 물고 늘어지기 전술이에요. 부르덕구 전신입니다. 네. 4차례 구간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구간 전진을 약 1.2km 정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거리를 네.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6일 정도 멈춥니다. 탄탄하게 여기를 다진 다음에 상대방이 반격을 해오면 그걸 또 방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진하는, 이걸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비가 그치고 날이 건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상 조건이 유리해지니까 영국이 9월 20일 이 시점부터 계속 공격을 해나가거든요. 여러 소규모 전투에서 나름 성과를 거둡니다. 특히 여기서 활약을 했던 부대가 제1안작군단이에요. 그 안작군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갈리폴리 이후에는 1군단과 2군단으로 재편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안작군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나 안작구는 가는 데마다 왜 이런 데만 가요? 그러니까 안작군단이 진짜 최정예 병력으로 거듭났죠. 네. 플루머의 공격 전술이 나름 효과를 계속 거두면서 독일군에게도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독일군도 보니까 이제는 종신 방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의 전력을 더 앞으로 많이 보내서 전방 방어선을 지키는 전술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플루머의 전술이 어때요?
조금씩 가다 보니까 뒤에 있으면은 못 막죠. 못 막죠. 땅을 계속 뺏기니까. 계속 뺏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해가지고 조금씩 먹는 거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앞으로 많이 보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포격의 중심이 되죠. 정확합니다. 영국군의 그 포격에 있어서 사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독일군이 또 이렇게 전방방어를 해오니 영국군도 이제는 어때요? 피해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또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지와 의지와의 대결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의지와 의지의 대결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의지인가요? 윗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의 의지예요. 네. 또 다시 한번 전형적인 참모전으로 네.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안 될 때 가스가 항상 등장을 했던 게 여지껏은 독일 쪽의 공격이었잖아요. 그 가스가 항상 이럴 때만 등장해요, 진짜. 독일은 더 치명적인 가스를 전선에 투입합니다. 염소랑 일산화탄소 더 치명적인 게 네, 있어요. 이 염소와 포스겐을 설명드렸는데 더 치명적인 거 더 치명적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겨자. 그렇습니다. 머스타드 가스, 겨자 가스를 여기서 꺼내듭니다. 잠시만요. 염소 듣기만 해도 막 무시무시해요.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것만 같아요. 포스겐, 겨자요? 겨자네. 우리가 먹는 그 겨자요? 맞습니다. 냉면 먹을 때 넣는 거. 눈 따가운 거가 이게 치명적이라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겨자가스부터는 이 소위 말하는 수포작용제가 그렇죠. 이게 막 됩니다. 피부가- 이게 염소나 포스겐은 주로 들이마셔야 네네. 피해가 많이 손상되고, 이렇게 뭐 약한 점막을 중심으로 네네. 피해가 크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나오는 독가스는 그냥 일반 피부에 닿아도 닿기만 해도 여기서 물집이 물집이 시작돼요. 이따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이런 끔찍한 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방독면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겨자가스가 뭔데 이렇게 위력이 크냐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은, 나 가져오셨다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과학적으로 보면은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해요. 네. 포스겐이나 염소가스랑 달리 이번에는 가운데에 황원자가 있습니다. 네. 황원자에 이 약간의 탄화수 사슬이 붙어 있는 다음에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역시 염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탄소수소, 염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 진짜 무섭다. 염소가 나온다는 게 좀 약간 꺼림직스럽죠.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우리 생체 유기물에 딱 닿아서 반응을 하면은 그 염소가 우리 유기물 분자에 있던 수소를 뜯어내면서 탄화수소 화합물을 딱꼭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유기물 분자들을 변성을 시키는 거예요. 최악이다. 다른 이게 세포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심지어 DNA까지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DNA가 변형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암이 되는. 그게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이기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짧게는 저런 식으로 우리 몸의 피부 조직을 변형을 시켜갖고 이게 화학적 화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수포를 이렇게 막 일으키기도 하고 나중에 암까지 일으키는 아주 치명적인 독가스를 전쟁에 내보낸 겁니다. 근데 결국 이 겨자가스 포화 속으로 안작군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일안작 군단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플루머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또 새롭게 제2안작 군단을 주공으로서 공격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제2안작 군단이 정말 용감하게 싸워서 드디어 겔루벨트 고지대 일대를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 목표 달성. 이제 파스샹달까지 가면 되는 거죠. 또 가요? 또 가야죠. 고지대 먹었으면 그만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뭐가 내리기 시작하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전장이 늪지대로 바뀌면서 영국군은 그 전과 확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만했으면 됐을 텐데요. 네. 헤이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더 확고한 방어선을 만들어야 된다. 파스샹달 그 언덕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달 더 공세를 지속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이프루의 환경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부상자들 물론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크리에이터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교의 수기를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에 빠져 죽은 시체가 절반이다. 근데 물에서 그 부패한 얼굴과 혹은 해골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아요. 악취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현세의 지옥이구나. 지옥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전장의 환경이 너무나 끔찍했다라는 거죠. 이걸 또 지금 파스장달을 먹겠다고 가는데 안작군마저 끝났잖아요, 이제. 안작군 같은 경우도 겔루베트 능선의 1, 2군단이 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대를 이제 투입을 합니다. 엄청난 저격수를 데리고 있는
아 캐나다 부대. 캐나다 군단이 여기 투입돼요. 캐나다 군단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파수샹달 점령이에요. 근데 이제 캐나다 군단장 커리 장군 같은 경우는 경력이 독특한 게 학교 선생님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가 자원해서 본인이 지금 장군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파수샹달을 공격할 경우에 사상자가 한 15,000명 이상이 날 거라는 걸. 사실 캐나다는 영연방이긴 하지만 캐나다 정부에 항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지 않고 헤이그에게 이 정도만 제기를 한번 하고 본인은 순수하게 그 명령에 따르기로 하죠. 근데 파수샹달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파수샹달의 고지로 가는 길은 크게 이 두 개의 좁은 방죽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캐나다 3사 사단이 정말 어렵게 10월 26일 날 독일군의 그 전방 방어 진지를 돌파를 하고 근데 여기서 또 병력이 거의 다 뭐가 없어요. 수도도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캐나다의 1, 2 사단이 새롭게 공격을 감행해서 파수샹달의 나머지 지역을 다 점령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캐나다 부대도 대단하네. 정말 이거는 용기로 그냥 싸운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목숨과 그 땅 한 평을 맞바꾸면서 지금 전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파수샹달에 딱 들어갔습니다. 네. 그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마을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을은 이미 그 오랫동안 계속된 포격 위에서 다 돌무더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게 파수샹달의 원래 모습과 전투 이후의 모습이에요? 딱 그 뭔가 돌무더기 탐 그냥 같은 자연인데 것만 자연? 남아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전투에만 양측이 25만 정도의 사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영국군은 3개월 동안 10km 정도 전진한 거죠. 그리고 딱 그 결과 얻은 게 황폐화되어 있는 돌무더기가 된 마을을 돌무더기 마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이프르 전투를 저 어떻게 보면 그 전투의 허무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그 파수샹달 전투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진짜 돌무더기밖에 안 남은 그 파스샹달에 누가 오냐면 이번에도 헤이가 오지 않고 헤이가 참모장을 보내요. 그래서 헤이가 참모장이 운전병하고 같이 가요. 근데 딱 갔다가 여기를 보고서 눈물 흘려요. 이 참모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압소사 우리가 정말 이런 곳에서 싸우도록 병사들을 내보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서야? 예 너무 이때 뒤늦은 후회다. 운전병이 한마디 합니다. 저 앞에 비하면 여긴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진흙탕에 네. 비하면. 네. 네. 아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지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됐든 현장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하지는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라가 더 치미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부대가 정말 병력을 갈아 넣어서 어렵게 점령했는데 철수해라. 왜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전선에서는 지체가 되고 있는데 파수샹달만 뚫고 나가니까 이게 아주 뾰족한 돌출부가 돼버린 네. 거예요. 오히려. 예, 예. 네. 독일군이 다시 반격을 해올 텐데 그때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돌출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빼라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제까지는 효율적이었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렵게 뺏은 전지를 병사들로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철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뭐 조금 위안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이 수뇌부 장군들이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적을 뚫지 못한다. 그래서 보전 협동 전투, 그러니까 보병과 전차가 함께 협동해서 싸우는 어떤 이런 전술을 더 개발해내는 이런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죠. 진짜 아니 이프르 뭐 쏨 쏨. 정말 수많은 전투를 여지껏 겪어왔는데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전투 혹은 전쟁의 허무함을 네. 가장 상징하는 전투이지 않나. 답답한 서부전선을 떠나서 승전보가 울려. 승전보가. 승전보. 홀리랜드 성지 예루살렘을 연합국이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막 기병 군단이에요. 사막기병. 이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비르쉐바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참호에 있는 병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수백 명이 막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만 해도 질리지 않나? 느낌이 다르죠. 저걸 어떻게 넘어와? 정말 징글징글한 게 12차 이손철 전투까지 하니까 네, 이게 정말 나중에 12차까지 하죠. 예, 징글징글하죠. 주된 이유가 뭐냐? 무능한 지휘부, 형편없는 병참 지원, 그다음에 낮은 병사들의 사기, 그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같은 장소에 난 하나만 패. 한 글로 번만. 계속. 제가 이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진짜는 까뽀레또에서 나와요. 아.